남편의 발소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또 늦었네. 저는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저녁 식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의가 길어진다더니 요즘엔 매일같이 늦습니다. 아니, 늦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현관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피곤한 척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배불러. 배가 불러?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언제 밥을 먹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삼켰습니다.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남편은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마치 저는 여기 없는 사람처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28, 저는 25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의 평사원이었고 저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눈만 봐도 웃음이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 그리고 지금은 상무입니다. 아이들도 장성해서 다 결혼해 나갔습니다. 이제 집엔 저와 남편 둘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예전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고 손을 잡고 시장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합니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상무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할 일이 많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합니다. 예전엔 제 앞에서 통화하던 남편이 요즘엔 베란다로, 화장실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누군지 물어보면 회사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휴대폰 화면도 저에게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그냥 놔두던 휴대폰을 이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평범한 양복만 입었던 남편이 요즘엔 새 옷을 자주 삽니다. 명품 넥타이, 비싼 구두, 향수까지. 60대 중반의 남자가 왜 갑자기 멋을 부리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상무가 뭐 하는 자리인 줄 알아? 책임이 막중해. 그래도 주말에까지 나가야 해요? 골프 안 치면 거래처 관리가 안 돼. 당신은 회사 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라면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세탁소에 맡길 옷을 챙기다가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명 분량. 20만 원이 넘는 금액. 그날 저녁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영수증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카페 영수증. 케이크 2조각과 커피 2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편안하게 잠든 사람의 숨소리.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사랑이,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10분 뒤에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차는 골프장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저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호텔 로비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짙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 밝은 미소를. 여자도 남편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둘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거실, 아무도 없는 식탁.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골프 잘 쳤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날씨도 좋고 좋았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응, 골프장에서 먹었어. 또 거짓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그냥 눈 감고 살아야 할까요? 이 나이에 이혼할 수도 없고 혼자 살 자신도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믿고 있습니다. 효자, 효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냥 참고 살까요?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외도쯤은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한가운데에 칼이 꽂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 없이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예쁘지 않아서? 집안일만 하는 시시한 여자라서? 아니면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의 사랑을 다 소진시켜버린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짚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직은.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었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보낸 사람은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는 모습도,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40년을 함께한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밥은? 이라고 물으면 냉장고에 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아파? 하고 물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늦게 왜 들어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새벽 1시까지 회의를 해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그래. 피곤하니까 이야기는 내일 하자. 남편은 저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회사 일한다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 옷에서 향수 냄새 나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여자 향수 냄새요. 당신이 쓰는 향수가 아니에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셔츠 깃을 만졌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누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밀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말도 안 돼요? 새벽에 들어와서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는데? 그건 지하철이 복잡해서 누군가 스쳤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골프 간다고 하고 호텔 간 거 다 봤어요.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뭐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넘어가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40년 인생을 같이 산 사람한테 바람을 피우고는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은 흔한 일이야. 남자들은 다 그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난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그냥 회사 후배가 좋아해서. 회사 후배? 응. 지혜라고 마케팅팀 대리야. 나한테 자꾸 다가오더라고. 처음엔 거절했는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피해자고 그 여자가 유혹한 거라고요? 그런 셈이지. 당신이 원하지 않았으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남자도 사람이야. 젊고 예쁜 여자가 좋아한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보, 당신하고 지혜하고는 달라.
당신은 내 아내고 지혜는 그냥 뭐예요? 놀 여자? 재미로 만나는 여자? 그래. 남편은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최저예요. 뭐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나 같은 위치에 있는 남자들 대부분 이런 일 하나쯤 있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그럼 계속할 거예요? 그 여자랑?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40년. 제 인생의 절반.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산 시간. 제 청춘을, 제 꿈을, 제 모든 것을 바친 시간. 그 시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녀올게. 남편은 짧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텅 빈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까요? 직업도 없고 경제력도 없습니다. 참고 살아야 할까요?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빠는 어떠세요? 아빠는 잘 지내지. 저는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이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늦은 밤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 지혜랑 끝낼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정말이에요? 응.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우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했어. 똑같은 변명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내일은 꼭 만나요. 사랑해요. 보낸 사람 지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끝낸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거짓말했죠? 뭐? 지혜 씨랑 끝낸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든 알게 됐어요. 당신 메시지 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다고요? 당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혜가 나한테. 듣기 싫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당신 변명 듣기 싫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 무슨 끝? 우리 끝이에요. 이혼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 당신이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해요? 여보, 진정해.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제게는 그래요. 저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젯밤 한 말 진심이야? 네. 이혼은 안 돼. 애들 생각해.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자기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이혼하면 충격받을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거 알면 더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선택하세요. 지혜 씨하고 끝내든지 아니면 저랑 끝내든지.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 못하면 제가 먼저 이혼 신청할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고민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해 상담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기간이 오래되셨으니 재산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회사는요? 남편 명의로 된 회사가 있는데 회사 지분이나 자산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이제 끝낼게. 지혜한테 말했어. 정말요? 응. 이제 당신만 볼 거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는 것. 지켜볼게요. 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40년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전화를 받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댁이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병원 정신과 의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그때 남편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분은 당신 상태를 봐주실 분이야. 내 상태?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시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요. 뭐요? 무슨 헛소리예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하잖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멀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증상입니다. 의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환자분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죠. 치매? 제가 치매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저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보, 진정해. 검사만 받아보자.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MRI,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저와 떨어져 의사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경도인지장애 판정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부인,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기억력과 판단력 검사에서 의사는 차트를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기억력도 정상이고 판단력도 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남편이 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다들 당신을 위해서.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겠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때?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권하셨어.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좋대. 저 요양원 안 가요. 당신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내가 회사 다니느라 집에 없잖아. 위험하긴요. 저 멀쩡하다니까요. 여보, 그만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저는 남편과 대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 그건 오진이야. 난 멀쩡하단 말이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받으시는 게. 너희들까지 왜 이래? 난 요양원 안 가. 엄마, 우리 모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남편 편을 들다니. 너희들 아빠가 뭐라고 했어? 치매 초기라서 빨리 치료해야 한대요. 거짓말이야. 난 치매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요양원 입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서명만 하면 돼. 안 해요. 여보, 이러지 말고. 난 안 간다니까요. 나 혼자서도 보낼 수 있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남편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의사 소견서가 있어. 환자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그럼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어.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남편은 대답 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 날 없애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양원에 넣어서 날 없애고 그 여자랑 살려는 거잖아요. 여보, 피해망상까지. 그것 봐, 역시 치료가 필요해.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의사도 매수하고 검사 결과도 조작하고. 증거라도 있어? 없었습니다. 증거 같은 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획이라는 것을. 일주일 뒤 저는 요양원에 실려갔습니다. 강제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집에 있겠다고, 멀쩡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 나으실 거예요. 요양원 직원이 저를 달랬습니다. 난 아프지 않아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어머님,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조금 있으면 적응하실 거예요. 저는 방에 갇혔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이게 제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잘 쉬어. 가끔 면회 올게.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을 위한 일이야. 날 없애려는 거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또 그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피해망상이 심하다고.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척했습니다. 애들 걱정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남편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항의했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멀쩡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난 약 안 먹어요. 아프지 않다니까요. 어머님, 약 안 드시면 안 좋아지세요. 난 멀쩡해요. 하지만 결국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강제로 먹이니까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치매약일까요? 아니면 진정제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여기 괜찮으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 멀쩡하단 말이야. 엄마 치료받으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건 아빠가 꾸민 거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아?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아빠가 회사 후배랑 바람 피워. 날 없애려고 여기 가둔 거야.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엄마 정말 병이 심한가 봐. 아이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아이들도 저를 환자로만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낳은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취급한다니. 저는 이곳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칠 뒤 남편이 혼자 면회를 왔습니다. 잘 지내? 잘 지낼 리가 있나요? 여기서 편히 쉬어. 나도 편하고 당신도 편하잖아. 편하긴요. 당신만 편하죠. 뭐? 그 여자랑 맘 편히 만나려고 날 여기 가둔 거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피해망상 진짜 심하네. 피해망상이 아니라니까요. 증거라도 있어? 없었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남편의 계획대로 되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요. 어머님, 왜 변호사를요?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전화번호부 좀 빌려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께 먼저 말씀드려야. 제가 환자라도 권리는 있잖아요.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전화를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억울하게 요양원에 갇혔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강제 입원, 조작된 진단서.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어요. 여기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먼저 정신감정을 다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당한 입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울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 신청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했고 서류를 쓰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저를 계속 환자 취급했고 약을 먹이며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며칠 밤을 새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40년 인생을 바친 결과가 이거라면 이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 정신감정을 다시 받고 싶어요. 어머님, 이미 받으셨잖아요. 다른 병원에서요. 제가 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보호자 동의가 제 권리예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원장은 허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치매 소견이 전혀 없으십니다. 정말요? 네.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전 진단은 뭐였나요? 글쎄요. 오진이었거나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남편은요? 남편분과의 문제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를 아는 간호사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남편분.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오시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주차장에서 봤어요. 손잡고 걷는 거. 그리고 병원 근처 카페에서도 봤어요. 꼭 연인 같았어요. 간호사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젊어요. 한 30대? 화장 진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누군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뽑아줬던 여자. 남편이 괜찮은 애야, 영업 센스가 있어라고 칭찬하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제 자리를 차지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전 치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정상이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럼 왜? 남편분이 어머니를 여기 가둬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랑 자유롭게 지내려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젊음을 바쳤고 건강을 바쳤고 인생을 바쳤는데. 이게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아이들도 의사도. 법이 있잖아요. 변호사 찾아보세요. 돈도 없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없어요? 그 말에 머리가 번쩍 들었습니다. 재산, 회사, 집, 땅.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저였습니다. 회사 설립할 때 제가 돈을 댔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팔아서 자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의 80%를 제 명의로 했습니다. 단지 대표이사 자리만 남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얼굴이니까 당신이 사장하세요.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회사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맞아. 내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회사. 회사가 내 거예요. 지분이 80%가 제 명의예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실제 주인이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야 해요. 간호사가 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압수해간 줄 알았는데 서랍에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아들한테 전화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오랜만에 회사 얘기나 들어볼까? 회사요? 응. 엄마가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괜찮아요. 아빠가 잘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 그럼. 재무 자료 좀 보여줄래? 엄마가 확인하고 싶어서. 왜요? 엄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지분 가지고 있잖아. 확인할 권리 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내일 면회 오면서 자료 좀 가져와 줘. 제발. 알았어요.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이게 회사 재무 자료예요. 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출, 지출, 이익, 손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명목은 자문료 컨설팅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에게 주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들아,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회사 실제 지분. 누구 명이지? 그야 엄마 명이죠. 80%요. 아빠는 20%고. 그럼 대표는? 아빠가 대표이사세요. 알았어.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도와줄래? 뭘요? 아빠. 다른 여자 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그 여자한테 주려고. 그리고 엄마를 여기 가둬둔 이유도 자유롭게 지내려고. 엄마. 그건 믿어줘. 엄마 정신 멀쩡해. 치매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요양원에 가신 것도, 그리고 아빠가 요즘 너무 자주 밖에 나가시는 것도. 그래? 확인해 볼게요. 정말이면. 정말이야. 엄마 거짓말 안 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맞아요. 아빠. 정말 다른 여자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호텔에서. 함께 있는 거.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하니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엄마. 회사 돈. 정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여자 명의 계좌로.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야겠어. 여기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들아.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변호사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 상황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어머니가 회사의 실소유주시니까요. 그리고 남편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전 그냥 제 것을 되찾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약을 먹는 척했다가 몰래 뱉어냈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돈의 흐름을, 그 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모든 것을.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이제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대표이사 권한 박탈. 회사 자금 동결. 모든 재산 사용 권한 회수.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마지막 서명을 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옳은 건지,
하지만 그는 먼저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야. 서명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제 짐을 들고 차까지 안내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신선한 공기, 자유. 한 달 만에 느끼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것을 되찾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법적으로 싸우실 건가요? 그래야지. 이미 시작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강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고마워 며느리.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였습니다. 어디 있어? 연락해. 당장 집으로 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이제야 걱정하는 척하는군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올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두 주 안에 첫 조정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 전에 상대방 측 반응을 지켜봐야 해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일쯤 받을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4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이제 풀어낼 시간이구나.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식사 더 하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요양원 밥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었습니다. 집밥의 맛, 가족의 온기. 엄마, 만약 아빠가 연락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아들아,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랑 다시는 살지 않을 거야. 이혼하실 건가요? 그래. 이혼하고 내 몫을 받아낼 거야. 법적으로.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를 응원할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회사 계좌가 동결됐어. 내 대표이사 권한도 박탈됐다고. 아, 그거요? 제가 했어요. 뭐? 당신이. 회사는 제 거예요. 집은 80%가 제 명의잖아요. 제가 왜 제 회사를 마음대로 못 써요? 미쳤어? 우리 회사야.
내가 만든 거라고. 당신이 만들었어요? 웃기네요. 제 돈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 팔아서 자본금 만든 거 기억 안 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거 다 알아요. 회사 돈 빼돌린 거. 그 여자한테 준 거. 뭐? 무슨 소리야? 증거 다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 다요.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여보,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넘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딸.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회사 계좌 동결했다고. 응. 엄마가 했어.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는 오래 참았어. 너무 오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 다른 여자 있어. 회사 직원이야. 젊은 여자. 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회사 돈도 빼돌리고.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가둔 거야. 자유롭게 지내려고. 전화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야. 오빠가 사진도 찍었어. 증거 다 있어. 안 믿겨요. 아빠가 그럴 리 없는데. 믿어줘, 딸아. 엄마 거짓말 안 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도 몰라. 하지만 이제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엄마, 힘드시죠? 응,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강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딸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이제 시작이야. 긴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이길 거야. 반드시.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 날짜 통지서가 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변호사와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주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머니, 이혼 사유가 명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회사 지분은 어머니 명의니까 당연히 어머니 거예요. 문제는 집이에요. 집은 공동 명의죠? 아니요. 제 명의예요. 제 돈으로 산 거라서. 그럼 더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위자료는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불륜과 횡령이 증명되니까요. 한 2억 정도 청구하시죠. 2억. 적은 금액이에요.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치고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상대방이 조정해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안 흔들려요. 절대로. 좋습니다. 그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주. 긴 시간 같으면서도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날 밤 남편이 아들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들아, 엄마 좀 만나게 해줘. 들어가세요.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보,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다시. 다시요? 무엇을? 거짓말? 배신? 아니야. 진짜 다시 시작하자고. 그 여자랑은 끝났어. 정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끝났다고요? 언제요? 오늘? 어제? 제가 법원에 서류 넣고 나서요? 여보, 당신이 사랑한 건 저 아니었잖아요. 제 돈이었죠. 제가 만든 회사였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했어. 거짓말 마세요. 사랑했으면 바람 피우지 않았겠죠. 사랑했으면 절 요양원에 가두지 않았겠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음에는 법원에서 봅시다. 여보, 제발 가주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 정말 후회하시는 것 같던데.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해.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조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긴장되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내 연녀. 제가 뽑아줬던 그 여자.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양측 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4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피고의 계속된 불륜 행위와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원고를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킨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요?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있었으나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와 화해하고자 합니다. 원고 측 화해 의사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원고 측 재산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회사 지분 80%가 원고 명의, 주택도 원고 명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문제는 없겠네요. 원고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님, 그 회사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제 인생을 바쳐서.
하지만 법적 소유자는 원고입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억 원 청구권은 피고의 불륜과 횡령이 증명되므로 인정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한 달 후입니다.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네. 기다릴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자유로운 하늘.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한 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아들의 집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걷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며느리는 따뜻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쉬세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아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걸 끝낼 것이었으니까요. 최종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한 달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나갈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랐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앉았습니다. 오늘은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헌신과 사랑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배신했습니다. 불륜, 횡령, 그리고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둔 행위. 이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혼과 함께 모든 재산의 소유권 확인, 그리고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진술.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함께 일군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원고의 돈이었습니다. 원고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입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80%는 처음부터 원고 명의였습니다. 피고는 단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의 것입니다. 집은요? 집 역시 원고 명의입니다.
원고의 돈으로 구입했고 등기부등본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회사와 집 모두 원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불륜과 횡령도 증명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회사와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가요? 40년의 결혼이, 40년의 인생이, 어머니,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당신, 이러지 마. 4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이요? 그 40년 동안 당신은 뭘 했죠? 저를 이용했죠. 제 돈으로, 제 노력으로 일군 것들을 당신 것인 양 누렸죠. 그리고 이제 와서 40년을 운운하시네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여보.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안 일어나?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럼 거기 계세요. 저는 갑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응, 이겼어.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드디어. 일주일 후 저는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 물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제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온전히.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옷, 신발, 물건들 모두 없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베개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내 공간이야. 내 인생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위자료 입금 확인했습니다. 2억 원 전액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도 어머니로 변경 완료됐어요. 이제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이사 자격으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란 표정들. 당연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사장님의 부인이었지 실제 주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 이제는 제 방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였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네, 언녀. 사장님. 무슨 일이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직서 쓰러 왔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회사 자금 횡령에 가담했으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사장님이. 아니, 전 사장님이 시켜서.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직서는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매출, 지출, 인력, 프로젝트.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횡령된 자금을 회수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점차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합시다. 네, 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거는 전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뭐예요? 여보. 잘 지내?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됐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나 진짜 후회해.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절대로. 여보.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과 저는 남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저녁. 평화로웠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회사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경찰서 형사입니다. 혹시 김철수 씨 아십니까?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전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현재 김철수 씨가 저희 서에 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기요? 횡령이요? 네. 여러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입니다.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서 저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래도 보호자 연락처가 보호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원. 사기. 횡령. 남편이 뭘 한 거죠? 저와 이혼한 후 뭘 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의 문제였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아빠가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알아. 형사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아빠가. 딸아, 그건 아빠 문제야. 우리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어른이야. 자기가 한 일에 책임져야지. 엄마. 너무 차가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차가운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그 사람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40년이면 충분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고마워, 딸아. 이해해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직 기업인 김철수 씨 투자 사기로 구속. TV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피의자는 여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총 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해방감.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번호. 하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어떻게 전화를? 변호사 핸드폰으로.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정말 후회해. 후회요? 뭘 후회하는데요? 바람 피운 거요? 날 배신한 거요? 아니면 사기친 거요? 다 후회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당신 진짜 사랑했어. 처음엔 진짜 사랑했다고.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하지만 내가 욕심이 생겼어. 돈이, 명예가, 그리고 그 여자가 날 젊게 느끼게 해줬어. 듣고 싶지 않아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안 돼요. 절대로. 그럼 한 가지만 들어줘. 뭐예요? 가끔이라도 날 기억해줘. 좋았던 시절을, 우리가 행복했던 때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랐습니다. 20대의 우리,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날들, 아이가 태어나서 함께 울고 웃던 날들. 기억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알아. 미안해.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진짜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딸. 아빠.
돌아가셨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언제? 어젯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새벽에. 그래. 엄마. 장례식. 오실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저를 배신한 사람인데. 갈게. 정말요? 응. 마지막이니까.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몇 회사 직원들과 친척들, 그리고 아들, 딸.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이제 그는 없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슬프지 않으세요? 슬퍼. 하지만 동시에 안도돼.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어서. 엄마, 아들아, 엄마는 앞으로만 볼 거야. 과거는 과거야. 네. 저도 엄마 응원할게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인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어디선가 잘못됐습니다. 욕심이 생겼고 배신이 있었고 상처가 쌓였습니다. 이제 보내야 해. 완전히. 저는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 지우지 말자.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좋았든 나빴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로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이요? 네. 사장님께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뭔데요? 편지로 쓰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얼룩진 잉크, 눈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벽, 외로운 밤. 매일 당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을,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날을,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먹던 날을, 아들 낳고 기뻐서 울던 날을. 나는 바보였습니다. 당신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배신해서, 당신을 상처 줘서, 당신의 인생을 망쳐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비록 상처만 줬지만,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드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움도 아닌 그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안녕 당신.
편히 쉬세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내 길을. 1년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직원들도 제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사장님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도 바꿨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팔았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으니까요. 대신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창밖으로 공원이 보이는 곳,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밝은 색 옷들, 예전에는 입지 못했던 스타일들. 어머니 젊어 보이세요. 며느리의 칭찬에 저는 웃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몸이 굳어서 동작도 잘 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좋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연해졌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천천히 숨을 쉬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평화로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알게 된 친구.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식당 어때요?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밝고 깨끗한 인테리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뭔가 슬퍼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땐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진짜로. 친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 좋아요. 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파스타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가 이야기, 가족 이야기, 여행 계획.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래요? 제주도요? 네. 3박 4일로. 친구들이랑 같이요. 좋아요. 가요. 진짜요? 와, 신난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여행.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추억.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최근 새로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책상, 편안한 의자.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한 블로그. 60대 여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언니 글 읽고 위로받았어요. 저도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하려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뻤습니다. 오늘도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이너스 행복은 선택이다. 오늘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것. 저는 40년간 불행했습니다. 아니,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배신당해서.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다는 걸. 불행을 선택했던 거예요. 남편의 태도에, 주변의 시선에, 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이제 저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햇살을 보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글을 올렸습니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행복 선택할게요. 고마워요, 언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할머니, 우리도요. 저는 아이들을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점심 해왔어요. 고마워, 며느리.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북적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분위기.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응. 엄마 행복해.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이 녀석아. 그냥. 엄마가 행복하셔서 기뻐요. 예전엔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는 강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항상 응원할게요. 고마워, 며느리.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손주들이 제게 다가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의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예뻐요? 응, 정말 예뻐. 저는 그림을 받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제 미소가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요가 수업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손주들과 찍은 사진, 회사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나 정말 변했구나. 1년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있던 저. 절망하고 울고 분노하던 저.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행복했고 강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되겠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 2026년 4월 15일. 오늘 아들 내 가족이 놀러 왔다. 손주들이 내 그림을 그려줬다. 웃는 모습을. 그 그림을 보면서 깨달았다. 나는 이제 진짜로 웃고 있구나. 1년 전 이맘때 나는 요양원에 있었다.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갇혔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40년간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다. 누군가의 엄마였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나다. 나를 위해 산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행복하다. 진짜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60대? 상관없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기대된다. 감사하다. 이 삶에,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일기를 덮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5명.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한 여자들. 언니들, 우리 바다 가요. 좋아. 우리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와, 정말 좋다. 너무 예뻐. 우리는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이는 잊었습니다. 그냥 순간을 즐겼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얼굴로. 언니,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우리 행복하잖아. 맞아요. 진짜 행복해요. 저녁에는 맛있는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마셨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언니들 건배.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요양원이었습니다. 제가 갇혀있던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 하지만 비슷한 곳.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외로운 눈빛, 쓸쓸한 표정. 나도 저랬었지. 저는 할머니들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쓸쓸해. 아무도 안 와. 제가 왔잖아요. 제가 할머니 친구할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갔습니다. 요양원에 할머니들을 만나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받는 거라는 걸. 그들의 미소에서, 감사에서, 행복에서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저는 산을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언니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와, 경치 봐.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 붉고 노란 단풍. 맑은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찍자.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그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이너스 정상에서 본 풍경. 오늘 산에 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길을 올라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저는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배신, 상처, 고통.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저는 진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상에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정상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올라가세요.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답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에요. 저도 힘낼게요. 언니 최고예요.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답을 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겨울. 저는 창가에 앉아 눈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 조용히 내리는.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작된 여정. 법정 싸움. 이혼. 남편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슬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물론이지.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꼭 갈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딸아.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행복해. 저녁에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년 전 오늘 나는 요양원에 있었다. 혼자. 외롭게.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집에 있다. 따뜻하고 아늑한 내 집에. 내일은 딸네 집에 간다. 손주들을 볼 것이다. 함께 웃고 먹고 행복할 것이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2년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이루었다.
내 손으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나는 자랑스럽다. 나 자신이. 나는 강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가치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감사하다. 이 삶에,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나에게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봄처럼. 이제 나는 자유야. 이제 나는 행복해. 이제 나는 나야.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이니까요. 한 여자의 새로운 인생.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그녀 자신으로서의 살. 그리고 그 삶은 계속됩니다.